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분이 평소에 건강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WHO에서 인공 감미료가 몸에 해롭다고 그러는데 그 맞는 거냐 찾아보니까 정말로 5월 15일 날 WHO에서 발표를 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난슈가 스위트너, 이 인공 감미료죠. 정말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경을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만 이면에는 가장 큰 게 설탕, 당분 흡수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하니까 2015년에 설탕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더니, 그 이후로 뭐가 늘었냐 하면 단맛은 즐겨야 되니까 인공 감미료를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WHO에서는 이제 이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인체 건강에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됐다는 배경이었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건강에 해를 미칠 만큼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결론부터 얘기해서 WHO는 인공 감미료가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즉 살을 빼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대사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괄호 열고 뭐라고 했냐니까 conditional recommendation이에요. 어떤 의미냐? WHO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recommendation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strong이 있고 conditional이 있고. 스트롱 레커멘데이션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긍정적 결과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이 든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정책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조건부 추천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안 좋은 효과보다 월등히 좋다는 확신이 less certain, 확실하게 이 인공 감미료가 해롭다, 체중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발견을 잘 보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증거가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런 추천을 하느냐? 이 인공 감미료 섭취를 하면서 나는 당을 섭취 안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단순히 인공 감미료의 과다 섭취뿐만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이 식단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런 맥락이더란 말이죠. 컨디셔널, 조건부 추천을 내린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판단은 우리한테 맡긴다는 그런 맥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식약처에 가봤어요. 물론 이거는 WHO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올라와 있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감미료가 필요한 이유는 설탕을 섭취를 줄이고 싶은데 단맛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당뇨 때문에 당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 심지어 충치 예방에도 일부 도움이 되거든요. 당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종류가 지금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승인한 이 감미료가 22종입니다. 아스파탐이 많이 알려져 있죠. 감미료가 정말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이 그림인데, 얼마만큼 먹어도 될까요? 일일 섭취량을 먹으려면 사카린 기준으로 했을 때 50봉지 이상, 거의 60봉지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린이 경우에도 다이어트 콜라를 갖다가 30캔 먹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적당한 섭취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앞에서 말한 WHO의 권고사항은 뭐냐? WHO의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식약처의 권고사항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공 감미료 그 자체가 해롭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식단에 불균형이 생기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아미노산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틱 애시드, 아스파트산을 합친 게 아스파탐이에요. 설탕보다 거의 200배 단맛이 나고 뒷맛도 없고 당뇨병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정상인은 괜찮은데 대사 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이 이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페닐케톤요증이 뭐냐? 페닐알라닌이 아미노산의 일부니까 단백질에는 페닐알라닌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이거를 소화해서 가는 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이 나오는데, 이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돼서 문제가 생겨요.
발달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유전 질환이에요. 유전자가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구토도 하게 되고 모발이 좀 갈색으로 되고 아주 영아기 때는 피부가 아주 하얗고 뒤집기나 걷기 등 운동 발달이 지연되고 언어 능력도 지연되고 그리고 땀과 소변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 생후 1년까지 모르고 치료하지 않으면 IQ가 굉장히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생후 1개월 내에 치료하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얼른 태어났을 때 만약에 진단이 되면 그 즉시 갓난아기한테는 더 페닐알라닌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되고 6살까지 페닐알라닌이 몸 안에서 소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단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6살 이후 식사 제한원을 완화하지만 그래도 식이요법은 지켜야죠. 왜냐하면 몸에 효소가 없으니까 이 페닐알라닌 수치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페닐케톤요증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 감미료가 그 자체로서 그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먹는데요. 물이나 탄산수를 좀 즐기는데 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맛이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럴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인공 감미료 하나에 의존을 해서 내가 이거를 먹으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거만 하면은 이건 놔질 거야. 이거 먹으면 살은 빠질 거야. 이러한 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당장 이걸 먹었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